자, 다음 시간, 이번 시간은 35페이지의 마지막 파트부터 하면 되는데, 전에, 여기 확인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이거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의 첫 거사로 이봉창의, 일왕, 도쿄 이거가 있었었죠. 그래서 기억이 답이고,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군대는 조선의용대입니다. 다음에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단체가 뭉쳐서 결성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었었다. 맞고,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군대인 한국광복군의 다수 병력은 공산당하고 힘을 합친 적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힘을 합친 적이 없고, 조선의용대 병력 중 대다수가 공산당이랑 같이 대일 항전을 벌이기 위해서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건 X고, 충칭의 임시정부는 여러 계열의 인사들이 다 참여했었다.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하이를 떠난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했었고,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들었었고, 민족혁명당에는 김구 같은 임시정부 보수 세력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 조선지청청 등이 민족주의 계열이 다 통합해서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고, 나중에 조선의용대에 김원봉 사람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한국광복군에 같이 합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화북지방에는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좀 많았었던 그런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35페이지 이제 우리가 거의 해방되기 1, 2년 전의 이야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말에 우리나라 해외에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김원봉의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네, 이게 남쪽에서는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세력이 북쪽에 가서 일본군하고 직접 전투를 하기 위해서 조선의용군을 따로 만들었었고, 충칭에는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활동을 하진 못했지만은 국내에 여운형의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이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는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 중에서는 여운형이 인기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었고, 이 당시에는 뭐 TV, 라디오, 인터넷, 전화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해외에 있었던 이 김구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었어. 당시에 김구, 김원봉은 워낙 유명했었고, 김두봉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여운형이 인기가 제일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 편에 서가지고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11월 카이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요 세 국가의 대표들이 만납니다. 세 국가의 대표들이 만나서 여기서 장제스가 한국 독립을 건의를 하죠. 한국 독립에 관련된 걸 건의를 했었고, 이걸 미국과 영국이 받아들이는데 조건을 겁니다. 이 새끼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이게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in due course, 적절한 코스를 거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당장 독립해주는 거는 아니고 한국을 적절한 과정 뒤에 독립시켜준다. 이 과정이 나중에 신탁통치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신탁통치하고 나서 한국은 민주주의를 해본 적도 없고 일본한테 지배를 35년이나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강대국들한테 정치 수업을 받을 필요가 있어. 그게 신탁통치야. 우리 강대국들이 한국을 한 5에서 10년간 맡아가지고 통치를 해서 너희들을 좀 가르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시켜주겠다. 그게 이제 적당한 시기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문구를 붙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비극이 조금 시작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싸워요. 신탁통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게 요 바로 카이로 회담의 적당한 시기라는 요 신탁통치를 염두에 둔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맨 위에, 맨 밑에 카이로 선언,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가지고 한국 독립을 최초로 결의한 데 있어서 의미는 있습니다만
적당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독립시켜주겠다. 적당한 절차라는 것은 나중에 뒷뒤 페이지에 나오는 신탁 통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이미 해방 2년 전인 43년도에 미국과 영국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은 그냥 독립시켜주는 게 아니라 신탁 통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쟤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입맛에 맞게 좀 한국을 마사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대신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던 회의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회의인 얄타 회담. 이거는 우리가 광복되기 6개월 전입니다. 45년 8월에 광복이니까 영국, 미국, 소련 대표가 옵니다. 소련은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고 나머지가 이제 자본주의 국가여서 사진만 봐도 딱 어색한 게 느껴지죠. 얘네 둘이 서로 쳐다도 안 보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가 독일 때문에 힘을 합칩니다. 당시 히틀러가 미쳐가지고 여기저기 다 쳐들어가서, 원래 스탈린은 히틀러랑 같은 편이었어요. 이 새끼는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 스탈린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여기 미국 편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같은 편이 됐고, 이게 이제 연합군이야. 우리는 여기 연합군 편에 써가지고 일본 군대랑 싸웠었는데, 여기선 뭘 정하냐면은 소련이 일본에 대항한 전쟁에 참전하겠다. 소련의 이제 참전을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결정합니다.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결정한다.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결정을 했었던 게 얄타 회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얄타 회담. 여기도 한국 독립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회담, 우리나라 해방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포츠담 회담. 포츠담, 이게 아마 영국일 겁니다. 포츠담에서 요 세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일본군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겠다.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재약속하는 포츠담 선언을 결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자폭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었기 때문에 항복해라, 아니면 원자폭탄 날리겠다 라고 해서 이런 세계의 회담에서 우리나라 독립이 약속이 되긴 됐는데, 제일 아쉬웠던 것은 그냥 독립시켜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요리하기 위해서 이런 적당한 절차라는 문구를 껴넣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한번 그냥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타이양산 중심에서 호가장 전투로 크게 이겼었죠. 그 다음에 광복 1년을 앞두고 김두봉과 여운형이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건국동맹을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미주동포들은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합니다. 다 일제시대 말기에 있었던 단체들.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보장한 것은 카이로 선언. 자, 임시정부는 43년 영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광복군 일부 병력을 민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해서 포로신문 같은 활동을 했었다. 그 다음에 재미한족 연합위원회가 외교적 노력을 펼쳤으나 미국은 임시정부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한국 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 정진군, 국내로 진격하는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훈련을 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직이 됐었고, 여운형은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중앙과 지방에 여러 조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여운형이 인기가 제일 많았었다. 잘 기억하세요. 여운형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광복을 앞두고 있었던 중국 관내 대표적인 독립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과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이 있었다. 대선전포고 잘 보고 이제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 일본에게 지배를 받은 지 35년 만에 광복이 됐죠. 요거 가끔 연도를 모르는 놈들이 있는데 1945년 이걸 내가 써줘야 되냐? 근데 이거 어디 가서 모르면 이제 무시당한다. 이런 건 알아야 돼. 자, 45년 8월 6일에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를 하면서 미국이 히로시마에다
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아, 멋있어라. 일본 히로시마에다가. 아, 멋있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 히로시마는 당시 한국인들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인 피해들도 많았었습니다. 아, 참.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는,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었는데, 항복 안 하니까는 3일 뒤에 나가사키에도 두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요거 두 방 맞고 일본이 바로 이제 스미마생 하죠. 8월 9일에 떨어지자마자 10일에 항복합니다. 8월 10일에. 근데 이미 8월 9일에 소련이 이제 일본과의 전투를 위해서 만주 지방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만주국이라고 하는 걸 세웠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여기에 쳐들어가서 일본 군대를 격퇴시키고 무장 해제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소련군이 내려왔었는데 당시 이제 원자폭탄을 맞고서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은 좀 전쟁이 늦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자식들이 원자폭탄 맞자마자 바로 다음날에 항복 의사를 미국한테 전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버렸어. 사실은 소련한테 여기 대일전에 참전해달라고 아까 얄타 회담에서 합의를 했었죠. 얘네 셋이서. 미국이 요청한 거야. 일본이 계속 개기니까는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 좀 혼내줘 라고 요청을 해서 전쟁이 길어질 줄 알고 요청을 한 건데 그래서 9일에 참여하고 9일에 이제 원자폭탄도 떨어뜨린 건데 바로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냥 바로 전쟁. 그리고 미국은 원자폭탄 위력이 이렇게까지 셀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해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일찍 끝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소련이 필요가 없어져. 미국이. 소련이 이쪽 한반도에 내려가면은 여기는 다 사회주의화 될 텐데 사회주의 국가화가 될 텐데 소련이 여기들을 다 점령하면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이 바빠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이때 미국은 우리나라로부터 한 1000km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들어와서 소련이 사회주의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은 이건 미국이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당장 소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 군사작전 경계선을 세우자 라고 해서 소련 니네는 여기 북쪽까지만 내려와 북한까지만 내려와 여기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미국은 여기 오키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한반도 남쪽을 맡을게 거기에 있는 일본 군대를 니네가 다 소탕해 저항하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일본군 잔당을 소탕하자 라고 하면서 작전 경계선을 설친 게 이게 최초의 38선입니다. 최초의 38선. 원래 니네가 알기로 38선은 6.25 전쟁 이후에 생긴 걸로 아는데 6.25 전쟁 이후에 생긴 선은 그거는 약간 다릅니다. 그 38선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그건 휴전선이라고 따로 부르죠. 38선을 얘네가 일단 설정해 놨었고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단이 사실은 이 새끼들 때문에 시작이 된 거지. 물론 우리가 잘 합쳐가지고 화합했으면은 싸우지 않고 분단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얘네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소련과 미국이 지네들 이익에 따라서 얘네들 서양 애들은 다 비슷비슷했어. 아프리카에서도 지네들 마음대로 막 땅 따먹기 하듯이 땅 다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고 작전선을 설정해서 위쪽은 소련이 일본군의 무기를 뺏기 시작했고 여기 남쪽에서는 미국이 일본군의 무기를 뺏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가기 시작을 하죠. 완전히 전쟁이 끝나가기 시작을 하니까는 당시 조선 총독부에 엔도라고 하는 엔도 정무총감이 국내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었던 여운형을 만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국내에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가들하고 협상을 해요. 왜냐면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집에 돌아가야 돼. 집에 돌아가야 되고 미국한테 항복 의식을 치러러 가야 돼. 근데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무서운 거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는 엔도가 제일 이제 걱정했던 거는 무사 귀환이 우리가 가능할까? 한국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얘네가 그냥 가게 놔둘까? 라고 해서 당시 한국인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았던 정치인인 여운형을 불러서 야 우리 일본인들 그냥 돌려만 보내주면 목숨만 살려주면은 다 줄게 니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해서 여운형이 이때 해방 당일날 총독부로 들어가서 여운형하고 엔도 정무총감하고 협상을 합니다. 이때 여운형은 이미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백성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었고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서 야, 일본인들 일단 건드리지 마. 걔네한테 우리가 받기로 한 게 있어.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이런 효과를 위해서 여운형을 불러가지고 협상을 한 거죠. 자, 일단 정치범, 경제범, 즉시 석방, 즉 독립운동가들 다 석방해라. 지금 당장 석방해라. 그리고 3개월간의 식량 마련해 놓고 가. 그냥 가면 너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치안 유지와 그리고 간섭하지 마. 우리한테 이제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간섭하지 마. 그러면은 너네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요 둘의 협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총독부는 사실상 자기들의 모든 권한을 여운형한테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이 해방된 당일 8월 15일에 모든 정치적인 권한을 여운형이 사실상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가장 대통령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광복되고 난 직후에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되죠. 냉전 체제. 냉전, 콜드워, 이건 알죠?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죠. 자본주의 진영인 미국과 소련 둘이서 이제 싸우게 되면서 이 영향으로 일어나게 됐던 전쟁이 3개나 있죠. 중국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는 국공내전이 있었고, 한국 남북한이 싸우는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도 남북한이 싸우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냉전 체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게 우리가 해방된 후에 직후의 상황인데, 자, 광복부터 얘기를 하면은, 광복은 우리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었고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일본이랑 싸웠었죠. 그래서 연합국이 카이로 선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약속을 해줬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2차 세계대전에서 큰 공을 세운 적은 없었고, 미국과 소련의 연합군이 승리함에 따라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향후에 제일 큰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얘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를 둘로 나눠가지고 관리할 생각이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분단의 제일 결정적이라고 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분단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시작. 우리나라 분단에 소련과 미국이 그 시초를 열었다는 거죠. 자, 그 뒷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하고 나서 이제 그날 이제 오전인가 오후쯤에 일본 왕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항복 선언, 공동선언, 포츠담 선언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수락하겠다 내가. 일본 왕이 항복 방송을 했고, 항복 방송을 했을 때까지도 한국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일본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방송을 듣고 좌절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나오죠. 항복을 8월 15일에 하고 나서 9월 초에 일본 왕은 시게미스 마모루라고 하는 이 당시 아마 외교부 장관이었을 겁니다. 일본 얘를 보내서 메가더, 봐봐, 얘는 이제 딱 각 잡고 서 있고 메가더는 앉아가지고 편하게 있죠. 항복 문서에 사인하러 온 겁니다. 9월 2일 미주리호라고 하는 요 함대가 태평양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직접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시게미스 마모루는 윤봉길한테 폭탄 맞아가지고 다리 하나 이제 날아간 애였었어. 지금 목발 짚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모습이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은 한국을 떠나서 집에 돌아가고 패전국의 신세로 떨어진 상황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다들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인 자신들도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미국 새끼들이 일본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가 많이 꼬이죠. 자, 그리고 일본인이 돌아갈 때 실제로 이제 폭행 사건들이 많았었어. 보면은 일본인 폭행 사건이 80건, 일본인 경찰 폭행 사건이 66건. 이거 이해되는데, 조선인을 폭행한 사건? 이거 왜 일어났을까? 이게 더 많지? 이거는 친일파들을 폭행한 사건들입니다. 친일파 경찰, 친일파들을 폭행한 사건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일본 놈들보다 친일파가 덤이었던 거야. 친일파가 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폭행 사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미 이걸 예견했던 엔도가 야, 우리 때리지 말고 무사히 보내줘 라고 하니까는 여운형이 알았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어떤 치안을 지켜줄 테니까는 너네는 우리가 요구하는 요러한 사항들 지키고 우리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 폭행 사건들이 많았었고, 해방 이후에 좀 이런저런 사건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일본에서 생활을 했었던 한국인들도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데 요게 우키시마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노동자들, 징용 노동자들이 이 배를 타고서 한국에 간다고 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서 한국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오다가 중간에 폭파됩니다. 이 배가. 아직까지 이 배가 왜 폭파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탔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많이 사망했지만 생존한 한국인들이 얘기하기로는 일본이 일부러 폭파시킨 게 아닌가. 왜냐면은 요때 여기 탔던 한국인들은 돈도 못 받고 일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인들이 이런 일본의 나쁜 짓을 폭로하고 나중에 다시 돈 달라고 할까봐 폭파시켜버린 게 아닌가?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왜 터졌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 70년 전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많이 죽었어요. 막 손을 흔들고 해서 우리도 막 좋아해가지고 막 같이 손을 흔들고 그러다가 하니까 갑자기 막뻥 높지만 막 소리가 팍 난게 사람이 위에까지 팍 올라갔다 딴데 툭 떨어지는 거만 펑 그냥 여기 앉았으면 내가 그냥 저쪽에 나. 대부분의 한국 학자들은 일본이 일부러 터뜨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왜 터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자, 이런 일이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자, 해방 당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방된지 잘 몰랐어요. 일본 왕의 항복방송이 나올 때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게 뭔 소리야? 왜냐면은 처음에 항복 방송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항복하고 한국인들을 풀어준다 그게 아니라 미국이 제안한 그 선언을 수락하겠다라는 그런 방송을 해서 한국인들이 맨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 이거를. 그래서 해방됐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괜히 잘못 움직였다가는 일본 경찰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는 해방 당일에는 조용히 있다가 8월 16일 날 여운형이 아까 일본 엔도한테 요구를 했었던 요구사항 중에 독립운동가 석방을 8월 16일에 바로 독립운동가들을 석방시키고 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진짜 해방됐구나 라는 것을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여운형은 젊었을 때부터 임시정부에서도 활약했었고 일본 국회에 가서도 연설을 해서 박수를 받았었던 말빨이 굉장히 좋았었던 정치인이라고 했었죠. 여러 번 일본에게 붙잡혀서 수감이 된 적이 있었고 굉장히 나이가 들었죠. 나중에는 스포츠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말빨도 좋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이가 들어서 거의 노년의 시절이었는데 독립이 와버린 거죠.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지금 화질이 좋지 않은데도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이 사람은 8월 16일 날 독립운동가들이 석방된 그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독립의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휘문중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한 자리에서 연설을 합니다. 합리적, 이상적 낙원을 건설하자. 진짜 좋은 나라 만들자. 우리 살기 좋은 나라 이제 해방됐으니까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나라를 만들자. 라고 하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8월 16일 날 해방이 됐다는 걸 이제 느꼈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뛰어나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태극기가
3.1운동 이후에 원래 다 뺏겼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태극기가 어디서 난 거냐? 일장기에다가 파란색이랑 여기 팔괘 그려가지고 검은색이 팔괘 그려가지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일장기 들고 나온 사람들도 많지? 이거 여기다가 태극기 그리려고 가지고 나온 거야. 그리고 여운형은 우리 저번 시간에 살짝 봤었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건국 동맹 이 해방 직전에 있었던 단체인데 이거를 광복 직후에 이름을 바꿔서 건국 준비위원회로 바꿉니다. 이제 건국을 준비해야죠.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미 엔도한테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조직을 통해서 일단 한국인들을 진정시키는 작업부터 합니다. 일본에게 우리가 3개월간의 식량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일단 최대한 자극하지 말고 일단 그냥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당시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많이 일어나면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질 거란 말이야. 강도들도 많아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처음에는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에 210개가 있었어요. 210개. 건국준비위원회 지점이 210개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사실상 각 지역에서 지방국회와 경찰 역할을 했었습니다. 경찰 역할. 쓸데없는 폭행 사건이나 일본인 구타 사건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던 게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자,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만들었었고 총독부가 여운형과 행정권을 권력을 받기로 했었죠. 아까 총독부 엔도를 만나가지고 행정권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서 정치적인 불간섭을 약속을 하고 여운형, 안재홍 등 좌파와 우파. 여운형은 약간 사회주의적인 사람이고 안재홍은 약간 민족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합작으로 조직이 된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조직망. 이 좌우 합작의 단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조직을 가진 단체였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잘 유지가 됐었으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6.25 전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각 지역에서 아까 안전을 유지하는 활동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질서를 유지하고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을 설치를 했었고 그리고 치안대, 아까 일본인 구타 사건이나 아니면 강도 사건들을 막거나 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총독부가 이 권한을 주기로 한 것을 거부합니다. 나중에는 거의 9월달 돼서 이제 8월 17일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었고 거의 9월달 다 돼가지고 미국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미국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본한테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일본한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조선 총독부가 여운형한테 행정권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합니다. 부정을 합니다. 다시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인 그냥 국가야. 하나의 국가를 그냥 세운 거야. 실제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실제 정부 국가를 세웁니다. 9월 달에 미군이 당시 오고 있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 미군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 한국인들 이렇게 국가를 세우고서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너무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너무 주도권을 장악을 하니까는 안재홍 같은 우익 같은 사람들은 이탈해서 요 인민공화국 안에는 사실 좀 사회주의자들만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요 사회주의자들이 건설한 국가인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해체시켜버린다. 오늘 좀 얘기를 할 내용이 많은데 자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강대국들은 서로 군사작전선을 나눴었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담당해가지고 여기 있는 일본군들의 무기를 빼앗자라고 해서 소련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먼저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의 무기를 빼앗습니다. 당시 8월 소련군은 8월 26일에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대표에게 행정권을 넘겨봤습니다. 완전히 소련한테 행정권을 넘겨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군은 좀 늦습니다. 미군은 소련이 8월 달에 왔는데 미군은 9월 달에 얘네가 우리나라로부터 1000km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다고 그랬었죠. 미군은 9월 달에나 와서 당시 총독이었던 아베한테 지금 있는 아베랑은 다른 놈이야. 아베한테 항복문서에 서명을 시킵니다. 아베 이 새끼 항복문서에 싸내기 싫어가지고 막 자기 배에다 막 칼로 긁고 그랬었어. 근데 안 죽었어, 이 새끼. 안 죽었어. 그리고 일본군의 무기를 얘네들도 이제 남쪽에서 압수를 하고 일장기를 내리고서 원래는 무슨 길을 걸어주면 좋겠어? 태극기를 걸어주면 좋겠는데 지네들 미군기를 겁니다. 얘네 미군 애들은 우리나라를 사실상 도와주러 왔다기보다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러 왔다기보다는 요 아시아 지역이 좀 사회주의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러 하기 위해 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장기 내리자마자 한국인 깃발이 아니라 자기네들 깃발을 올리죠. 이 새끼들 참. 이때부터 한국의 운명이 좀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이 나눠 가지면서 거의 사실상 얘네들로 인해서 분단이 조금씩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당시 한국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누가 있었는지 하나씩 좀 세력을 볼 텐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한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었던 것은 남한이란다. 조선에서 이때는 분단이 아직 되기 직전이니까 조선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었던 독립운동가는 여운형입니다.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독립운동가였으나 얘는 근데 사회주의든 민족주의든 상관없다 그랬어. 나라가 이제 잘 살기만 하면 상관없다. 안재홍도 민족주의자지만 상관없다 그랬었던 사람이고, 건국준비위원회를 둘이 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이 해방되고 나서 2달 뒤인 10월 달에 귀국을 합니다. 이승만이 귀국을 합니다.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죠. 민족주의자. 지금부터 이 노란색들은 민족주의자 혹은 자본주의자, 남한을 건설하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빨간색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북한을 건설하는 세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송진우 그리고 김구. 송진우는 원래 국내에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을 추진했던 사람인데, 얘가 좀 이상한 게 나중에는 국내에 있다 보니까 친일파들하고 어느 정도 좀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송진우의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세우는데 친일파들이랑 좀 어울리는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11월 달에 귀국했던 김구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남한에 김구가 아무것도 없잖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것저것 이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도 친일파 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으로 국내 정치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당시 돈이 많은 게 친일파들이야. 그래가지고 송진우도 친일파들한테 돈 받고, 김구도 친일파들한테 돈 받고, 이승만도 친일파들한테 돈을 받는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이미 우리나라 운명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친일파들이 힘이 아직까지 건재한 상황이고, 독립운동가들은 오히려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지금 본 사람들은 이제 남한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이고, 북한에도 완전히 사회주의화가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도 민족주의자, 자본주의자인 조만식이 조선민주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헌영, 이 사람은 공산당을 서울에다가 만들었었습니다. 공산당을 서울에다가. 그리고 김두봉, 이 사람은 평양에 와서 신민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정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김일성도 귀국해가지고 공산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판을 보면은 민족주의자들보다도 누가 더 인기가 많은 상황이냐면은 여운형 같은 사회주의자, 그리고 김일성도 인기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 오히려 김구나 이승만은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 일이 별로 많이 없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활약했었던 이 김구와 이승만의 인기가 적었고, 오히려 여운형, 국내에서 활약했던 여운형이나 장군으로 활약했던 김일성 같은 애들의 인기가 훨씬 더 많았었다. 이걸 이제 소련과 미군이 와가지고 보니까는 소련은 사회주의자들이 인기가 많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사회주의자들이 인기가 너무 많네. 그러니까 야, 이대로 유지시켜.
니네가 한국인들이 알아서 통치해 라고 하는 간접 통치, 소련은 간접 통치 방식을 택해요. 이제 한국에 와서 니네가 알아서 통치해, 우리가 직접 통치하지는 않을게 라고 하면서, 왜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미군은 와가지고 보니까 다 빨갱인 거야. 다 빨갱이 판이어가지고 야, 안 돼, 우리가 직접 통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직접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얘네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기존의 정치를 했었던 총독부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활용해서 친일파들을 그대로 기용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적인 그런 공무원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기용을 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는 걔네들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야, 한국에 뭐가 유명해? 뭐가 자원이 뭐가 많아? 누가 정치인들이 유명해? 이런 걸 친일파들한테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은 이 이후로도 계속 자기 재산과 권력을 유지해서 생활을 했었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들에게 돈을 받고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었던 임시정부나 인민공화국 같은 이런 조직들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북한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 아까 조선 인민공화국 있었죠? 이게 지점들이 인민위원회라는 걸로 바뀌는데, 여기에다 행정권을 이양하고서 한국인들 니네가 알아서 해봐, 빨갱이 많네, 너무 좋네 라고 하면서 간접 통치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치 세력 한 명씩, 민주당의 송진우, 조선공산당의 박헌영, 조만식, 김일성, 그리고 이승만도 미국에서 귀국했었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냥 이름만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김구등 임시정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조직으로 인정을 못 받고, 미국한테 조직으로 인정을 못 받고 개인 자격으로 와서 그냥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들어와서 미군은 직접 통치, 소련은 간접 통치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기네. 미안.